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 이것 좀 했는데 진정한 권리자를 어떤 경우에는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좀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 민법에는 많습니다. 일단 뒤에 거부터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의 허락을 한번 볼게요. A와 B가 있는데 A가 이 사람의 아버지고 이제 요 B가 만약에 아들이다. 근데 요 사람이 17세 미성년자라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1월 1일 날 얘 보고 영업을 하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럼 얘는 이제 영업을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후회한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이 허락을 철회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영업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겼죠. 처음에는 영업을 허락했는데 요 영업 허락이 철회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A, B 간에 어떤 변화 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B는 이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 C하고 그냥 한 6월 1일 날 영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때 요 사람을 우리가 둘 중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때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선의,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악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알고서 거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대한 감수를 예상하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요 악의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때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또 따질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단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은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이를 알지 못한 이게 이제 선의자죠. 이게 선의자죠. 요 사람이 B와 거래하였다고 하자. 이때 A와 B는 자, 어떤 사실을 A와 B는 C에게 주장할 수가 없느냐. 5월 1일 날 이 허락은 철회되었다. 요 사실을 C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조문을 이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의자가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민법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입법자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라도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민법은 아직까지는 그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 특히 선의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사실을 모르면서 저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민법에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영업 허락에 대해서 보면 8조에 가보면은 그런 조문이 나오거든요. 또 이제 60조에 가면은 이 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사가 그거를 무시하고 거래했을 때 상대방은 보호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이제 악의자도 보호가 되는 특이한 경우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때도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인의 분규가 발생했을 때 직무대행자가 임시로 일을 하는데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벌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사무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특별 사무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이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나오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민법에서는 중요한 조문이죠. 구체적 사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 요 A가 채무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한 5억 정도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곧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가 요 B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위장을 해가지고 요 부동산을 A가 B에게 팔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엉터리 표시다.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통정, 짜고 치는 엉터리로 표시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때 요 매매계약은 민법 108조에 가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요 매매계약은 무효다. 무효라는 게 뭐예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자는 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법적인 소유자예요. 법적인 소유자. 그런데 얘가 사기를 치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등기가 돼 있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또다시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C에게 팔아먹었다. 얘는 그런데 등기부를 믿고 이제 뭡니까? 거래를 했겠죠.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얘가 무권리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니까 우리 민법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네 가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을 두어가지고 요 사람을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보호되는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시인은 선의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의자의 뜻이 뭐예요? 요 두 사람의 어떤 앞에의 행위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인은 요 두 사람이 이렇게 짜고서 통정허위 표시를 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야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알면서 거래하면은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그럼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요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엉터리로 했는데 그 사실을 요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기는 와가지고 내가 진짜 소유자라는 말을 이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소유자다. 원래는 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을 건데 선의의 제3자 이 사람한테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요 A와 B가 있는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사례. 요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었다. 그러면 요 강행법규에 위반하면은 여기 이제 무효가 되거든요. 자, 요런데 B가 자기에게 등기가 있음을 기회로 해가지고 C에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매계약을 했다. 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자다. 이때 요 사람은 보호가 되느냐? 요때는 보호가 안 돼요. 요때는 A가 보호됩니다. 요때는 A가 보호가 됩니다. 왜 그러냐? 얘가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믿고 등기부를 신뢰하고 얘는 거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사실은 무권리자죠. 이때 우리 민법은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얘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요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조문이 필요한데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요 네 가지 경우에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보호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A가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사람이 요 매매 계약을 허위 표시로 했다. 그러면 이거 똑같죠? 이거 무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C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샀다. 이때 C가 보호되느냐? 이때는 C가 보호되는 거죠. 이때는 A가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C가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108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은 우리 입법자들은
왜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민법을 만들 때 각 나라들의 입법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참조해 가지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입법자들은 요 네 가지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나머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입법자들의 의사는 요 네 가지 경우에는 C를 보호하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A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게 우리 입법의 태도다. 이거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요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게 굉장히 외우기가 좋아요. 나중에 가보면은 비진이 표시 등등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민법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시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사회적으로 임대차 사기 문제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돼 있는데 자, 지금 A라는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는 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 수익 처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권의 3대 권능이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A가 만약에 2년 동안에 요 B라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25년입니까? 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2년 동안은 A는 자기가 이 주택을 사용 수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지금 이 사람한테 넘긴 겁니다. 이때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임차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거를 사용 수익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택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얘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이때 얘는 여전히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팔았습니다. C에게 이거를 매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2024년 한 5월 달에 팔았다고 칠까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데 요 사람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이때 등기도 그냥 5월 달에 넘어갔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얘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아까하고 얘처럼 똑같죠? 소유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집을 수익 누릴 수가 있고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도 사용 수익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도 사용 수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양자가 부딪힐 때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C가 B에게 나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 새로운 이게 경매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제 내가 사용 수익권이 생겼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얘는 지금 요 날까지 살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법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임차권은 이거 채권이죠. 채권은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권이라 그랬죠.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요 계약 기간 동안에 나가라 그러면 B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버틸 수가 있죠. 채권이 있으니까. 임차권이 있으니까. 근데 임차권은 요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채권이니까. 근데 이 소유권은 뭐예요? 이건 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권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결론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C가 이기는 거예요. 얘 나가야 돼요. 이게 법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나무 집에 세던 사람은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항상 쫓겨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요거요. 임대차하고 전세하고 차이가 뭐예요?
요거는 전세권 등기를 안 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전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물권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채권적 전세라 그래가지고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단지 임대차는 매달 임대료를 주는 거고, 전세는 처음에 목돈 주고 이제 달달이 이제 임대료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요 양자를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전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게 621조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80년도에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얘는 나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얘한테 가서 항의해야 되죠. 너 2년 동안 이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거를 어기냐? 왜 나로 하여금 쫓겨나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보증금도 돌려주고. 근데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려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급히 일본법을 본받아가지고 주택,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은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해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81년도에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가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드는 요거는 한 2001년도쯤에 만들었을걸요. 요거는 한 1981년도쯤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법에 가보면은 요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입신고 빨리 하고 이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와서 살면 되는 거죠. 이사 와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여기도 우리가 대항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요거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주장할 수가 이게 이상하죠. 원래는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대항력을 갖추면은 물권하고 비슷하게 봐주겠다. 이런 거를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동안은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법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는 임차인은요. 2024년 1월 달에 임차권을 취득했고 얘는 2024년 5월 달에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래도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C가 B보다 이긴다는 이야기죠. 물권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더 하실 거는 요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요? 확정 일자까지 받아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를 갖추는 거죠. 요런 세 가지를 갖추면 요 집에 경매가 일어나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요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 변제 물론 자기보다 먼저 성립한 저당권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뒤에 성립된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을 4등분 해가지고 일정한 아주 소액의 보증인 임대차 보증인들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앞선 저당권자보다 이 집에 경매가 일어나면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공부하면서 물권이 채권보다 앞선다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요, 시험을 떠나가지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고, 상가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전입신고가 아니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거를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이제 이사 와가지고 점유를 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근데 상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상이 되는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을 4등분 해가지고요. 일정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는 모든 상가가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런 이제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굉장히 그 거래의 안전을 지금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종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종선고는 장기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사망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요 사람이 2000년 1월 1일 날 비행기 추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A가 여기 타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망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시신이 발견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사망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람은 죽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누군가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면은 일정한 요건을 거쳐 가지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은 언제 사망한 게 되는 거니까 비행기 추락과 같은 이런 거를 특별 실종이라 그러는데 1년 기간이 만료된 요 시점에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사망으로 간주가 되면 상속이 이 사람이 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속이 개시된 걸 번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실종 선고, 이 사람 실종 선고 내린 거 이거 취소해 달라고 또 누군가가 청구를 하면은 또 법원에서는 이제 실종 선고 취소를 하겠죠. 그럼 이제 실종 선고 취소를 하면은 요거는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게 이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 거래를 했다는 거죠. 실종 선고를 취소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A가 지금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B가 지금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자기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은 그거는 이 부동산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B가 C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 C가 지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망한 게 아니죠. 그럼 상속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B는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C는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람은 부동산을 샀으니까 얘는 원래 보호가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C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요 사이에 만약에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너희 둘 거래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서 또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굉장히 그 법 조문을 보면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언제 거래가 일어나야 되죠? 아버지가 아직 A가 사망했는데 실종 선고 나기도 전에 거래하면 이건 안 되죠. 또 이제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는데 이제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요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요 사이에. 그래서 B와 C는 요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야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요 두 사람 다 얘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당연히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 사람도 선이고 요 사람도 선일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A는 이 부동산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얘가 소유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 돌려받느냐? B가 매매 대금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돌려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 대신에 얘가 선이자면은 또 돌려준 데 있어가지고 또 이게 현존이익이라고 그래가 또 달라지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민법은 굉장히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거를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표현대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C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B에게
내가 대리권을 수여할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C는 B가 대리인이라고 믿겠죠. 그런데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A는 C에게 나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지만은 실제로 주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C는 B가 여전히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요. 그럼 A는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죠. 그 다음 B는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C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죠. 요럴 경우에는 나중에 C가 A한테 와가지고 너 책임져라 그러면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거죠. 원래 얘는 대리인이 아니죠. 그렇지만 얘가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표현,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관이 존재해야 되고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줘야 되고 또 상대방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민법은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선의무과실은 얘가 무건대리라는 거 얘는 몰라야 되는 거죠. 모르죠. 얘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얘는 철석같이 얘가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또 여기는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과실까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A가 요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C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세 가지 표현 대리를 두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요게 저는 이제 요 125조를 예를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법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대리할 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요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의와 과실로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형법의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랬는데 민법의 경우에는 아니 제가 유리창을 깼는데 일부러 저 유리창을 깼다. 실수로 깼다. 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형법은 엄격하게 구별하는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법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살인죄는 고의로 이거는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죠. 굉장히 뭐 잔인하게 살인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과실치사죄는 뭐예요? 이거는 실수로 죽였다면은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은 상대방을 칼로 찔렀는데 그러면 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극구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죠. 왜냐? 과실치사죄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굉장히 구별을 한다. 민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건 실수로 다치게 했건 손해배상의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사책임은 요거를 과실책임의 원칙을 한다. 고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실수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다 그래가지고 기책사유라 그러는데 요때 우리 민법은 요거 두 가지가 손해배상의 두 가지 발생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민법은 결국은 손해배상을 논하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뭔가 하니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고의과실을.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냥 그 피해자는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너 내한테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법정에서는 고의는 이거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죠. 과실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 그러는데 특히 의사들의 과실 같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불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문이 있거든요. 요거 법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 두 가지가 손해배상의 대원칙인데 저게 전부 채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 공부할 때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해봅시다. A가 요 사람이 개인 택시 기사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지금 B가 요 사람이 승객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운송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실수로 해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낸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법행위죠. 그러면 이때 승객은 불법행위를 당신이 했으니까 내한테 손해배상 해달라. 이거 당연히 됩니다. 근데 요것도 돼요. 당신은 내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위반했느냐?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이때 B는 권리가 두 개 생겨요. 두 개. 요런 권리도 생기고 요런 권리도 생긴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는 이때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권리가 두 개 생긴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너 내한테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내한테 불법 행위했으니까 돈 물어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권리가 두 개 있다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칼싸움을 할 때도 칼이 두 자루 있으면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한 자루 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한 자루 가지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못해가 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권리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남아있잖아요. 이건 별개라는 거죠. 그럼 요것도 소송 걸어가지고 권리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따벌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준다. 그럼 이것도 못 받는 거죠.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이 권리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도 따로따로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쪽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권리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과실과 관련되는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규정들이 뭔가 하니까 조문들이 전부 지금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수 있었을 때는. 요 알았을 때가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악이라는 거고 고의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냥 여러분들은 비슷하다고 하십시오.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이거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조심했더라면은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요 양자를 동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요거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도 이런 규정이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규정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 알았다는 거하고 알 수 있었다는 거를 동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본다. 그 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에는 과실 중에서도 중과실의 경우에만 문제 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의 또는 악의하고 이제 이걸 비슷하다고 일단 봤을 때 과실은 뭐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주의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요게 중과실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경과실은 일반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또 입법자들은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를 동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제끼고요. 요것만 또 요거하고 동격으로 보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에도 이런 조문이 좀 나오고요. 판례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대표적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해가지고 착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중대한 부분에 착각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과실의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요. 109조에 가보면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또 과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중과실, 경과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109조가 대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1차 과목에서는 이건 안 나오죠. 그래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설명드릴 그게 없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심각하게 실수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의 과실, 악의 과실, 그 다음에 중과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특히 요것뿐만 아니고 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는 가장 제가 핵심적인 것만 표현 대리라든지 뭐 이거 실종 선고 취소라든지 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위주로 했고 또 요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해 가다 보면은 판례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거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래 민법을 공부하시면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로요. 양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물권법, 채권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민법이 어렵다고 처음에는 느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전부 우리가 민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유세 이런 게 났는데, 아, 이게 어제 공부한 이거하고 연결이 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행정사에 민법 총칙이 시험 과목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법을 보니까 이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무슨 법으로 가느냐? 전부 민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가 특별법을 적용하는데 그 특별법에 가보니까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럼 판사가 판결을 안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가면은 민법에 의해서 판결 내리거든요. 모든 법은 결국 민법으로 환원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험 자격증에 민법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1차 과목에는 민법 총칙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2차에 또 계약법이 그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차근차근하게 공부하면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금년도에는 행정사 시험이 굉장히 평범하게 출제가 되어서 고득점을 하고 감정평가사 시험 치는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점수를 한 80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는 회계학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과락을 좀 받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사는 민법 총칙 여러분들이 충분히 8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그렇게 너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객관식 강의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간략하게 3시간도 안 되죠. 그렇게 한 2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먼저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기본 강의 들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부디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